네, 이제 1주차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1장 서론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제경제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어떠한 주제들을 커버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학문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 학기 이제 처음 국제무역론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학기 국제금융론까지 함으로써 이제 어떤 내용들을 커버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아웃라인을 갖게 되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국제무역하고 국제금융은 비슷한 얘기 같으면서도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일단 국제무역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재화와 용역이 어떤 식으로 거래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제무역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앞부분 한 8장 정도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그간에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해왔던 어떤 그러한 담론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주장들과 견해를 담고 있는 모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부분에서 본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국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치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뒷부분 9에서 12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제 내용을 준비를 해서 앞에서 강의를 드리지만 제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강의가 되면. 그러면 이제 잘 따라오고 있다, 조금 어려워한다, 혹은 뭐 졸려한다, 뭐 이제 그런 걸 봐가면서 제가 좀 조절을 해요. 속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설명하는 방식이라든지.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 강의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제 피드백이 없이 가야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제가 뭐 스티비 원더처럼 약간의 뭐 반응만 들어도 우리 청중들이 잘 따라오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할 텐데 그 정도의 놀라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약간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가는 편이에요. 이제 제 경험상으로 봐도 그렇지만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온라인 강의들이 좀 약간 템포가 늘어지게 되면은 잘 안 들려요. 포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면서 약간 좀 빠른 템포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하셔서 이제 잘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2학기에 들을 국제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금융론 말하자면은 그 거래에 있어서도 금융거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 국제금융 이론에서 제일 많이 저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공을 들여서 배우는 부분들이 환율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상의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환율에 이제 어떤 그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주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루는 것인데요. 결국 그 국제금융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금융시장, 그다음에 이제 국제무역이론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실물시장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양쪽 측면을 각각 따져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그 지난 학기에 국제 금융론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봤던 얘기라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제 경제학에서 주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 교과서 1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걸 좀 리뷰하는 그런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선 뭐 총 한 7가지 정도 주제를 국제 경제학에서 커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 이제 벌고 잃고가 있을 건데 그런 무역의 이득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다음에 이제 실제 무역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무역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무역을 해요. 이렇게 뭐 주거니 받거니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하자면은 그 무역의 결과에 의해서 나라 안에서 말하자면은 소외되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고요. 그럼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정치적 압력들 때문에 나라 안에서 보호주의적인 시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은 무역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흑자가 나고 누군가는 적자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역 수지, 국제 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금융론에서 저희가 이제 다루는 어떤 환율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결정되는지에 대한 말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국가 간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정책적인 공조를 통해 갖고서 어떤 세계의 그 어떤 경제를 안정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 자본시장을 통해 가지고서 돈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다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는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무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국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국제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들끼리 일어나는 일이고요. 나라들끼리 말하자면 재화나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주고받는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돈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러한 돈이 어떠한 형태로서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국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경제학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경제학 분과 학문들 중에서 가장 최초의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제경제학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특히 이제 유럽에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영국의 말하자면 이제 서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말하자면 이제 국가들끼리 이제 무역을 막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갖다 다루기 위해 가지고서 경제학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국제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특히 최근에 코비드 19 퍼지는 거 보십시오. 이게 나라와 나라가 과거 대비 훨씬 더 밀접하게 지금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러한 바이러스가 오가는 빈도만큼 더 많은 대화와 더 많은 서비스가 그리고 더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국제 경제학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크게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역할, 미국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미국 자체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 밸류 체인으로 봤었을 때에도 미국의 소비에 의존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가. 그다음 두 번째로 기술 발전의 혁신이라는 측면에 봤어도 굉장히 많은 발전은 사실은 미국에서 주도하는 바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추이에 따라 가지고서 사실은 그 외의 나머지 나라들이 사실 종속되는 바가 얼마간은 있어요. 그래서 뭐 세계 넘버 투라고 하는 중국 또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무역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극단적으로 수출 수입 비중이 높은 그런 굉장히 대외 개방성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미국에 대한 어떤 경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놓고 봤었을 때 국제무역은 계속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제 규모에 있었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대비 뭐 거의 3배 이상 말하자면 국제 교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 말인즉슨 결국은 GDP가 성장한다고 했었을 때 뭐 소비가 커지는 부분이나 투자가 높아지는 부분이나 정부의 지출이 커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국제 교역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증가한 부분도 컸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상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걸 시작한 동아시아의 나라들, 제일 처음에 일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끝판왕이 나왔죠. 이제 중국까지 나왔는데 이런 동아시아 나라들 같은 경우는 무역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말하자면 토탈 패키지예요. 이 나라는 말하자면 자원도 다 갖추고 있고요. 금융도 뭐 발전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규모 면에서 봤었을 때 소비의 규모도 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사실은 갖출 걸 다 갖추다 보니 오히려 좀 무역 의존도가 낮은 그런 측면이죠.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내수 의존도가 큰 그런 나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전 세계가 미국의 내수를 바라보는 그런 상태죠. 우리 동북아 학생들 같으면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또 전공이나 그쪽에 대한 관심 가진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하고 좀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 내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내수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보통 GDP, GNP 이런 걸 아마 학교에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GDP 그러면 이제 한 국가 내에서 1년 동안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합을 갖다가 보통 이제 GDP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GDP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이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제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미국의 이제 GDP 추이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아까 이제 수출 수입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빨간색 그림이 이제 수입이 늘어나는 양이 되겠고 파란색이 보면 수출이 늘어나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이제 이게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말하자면 이제 불경기가 오게 되면 불황은 이제 해당 시기를 갖다 좀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회색으로 좀 칠을 해 놓습니다. 이게 보면은 기조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수입은 계속 올라가고요. 수출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수입이 올라가는 속도가 특히 이제 1980년도 이후부터는 더 가파르게 이렇게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불경기가 왔었을 때 수입 수출이 다 같이 줄어들면서 국제 무역량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는 계속 경제가 커지는, 수입 수출량이 커지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역사에 남을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서 전체적인 소비도 줄고, 소비가 주는 과정에 말하자면은 수출 수입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제 지나놓고 보면 이때 푹 꺼졌을 때가, 말하자면 그때가 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있었을 때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림상으로 볼 때는 여기 이렇게 푹 꺼져 있는 요 때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거든요. 그때도 이제 말하자면 경제가 상당히 좀 수축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는 또 다르게 막 큰 은행들이 막 망한다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어떤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역에 대한 의존도라고 했었을 때 전체 GDP에서 말하자면 수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10% 약간 넘는 수준인데 비해서 미국에 이제 딱 붙어 있는 그 나라들,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가장 그 산업이 앞서가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가 한 40% 정도 하회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GDP의 절반이 아예 수출 수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비중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벨기에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홍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거대한 어떤 어, 그 경제의 수출입 항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벨기에나 홍콩 같은 곳이에요. 말하자면은 모든 물류의 중심지. 거기를 통해서 물건이 수출되고 그 길을 통해서 물건들이 수입이 되는 그러한 곳들은 말하자면 이제 GDP에서 수출입 비중이 높겠죠. 말하자면 일종의 채널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면 왜 무역을 해야 됩니까? 무역이 왜 존재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서로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핸드폰 잘 만듭니다. 좋은 자동차도 만들고요. 하지만은 우리는 날씨가 와인을 키우기에 좋은 날씨는 아니라서 와인은 수입하는 게 나아요. 와인은 그 반면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와인을 수출하고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이런 나라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서로 그 잘하는 것들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고 함으로써 서로의 복지가 개선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은 뭐 북한 같은 나라나 아니면 굉장히 좀 뭐 산업 개발의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모든 면에서 비효율적인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나라도 무역을 하는 게 유의미하겠습니까? 경제학에서 드리는 정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뛰어나게 잘하는 금손 나라가 있고 모든 걸 잘못한 똥손 나라가 있다 치더라도 무역을 하는 게 낫다는 게 사실은 경제학이 드리는 정답이에요. 그 이유는 왜냐 그러면은 총량으로 봤었을 때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이용해서 재화를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서 서로 이익이 되는 거를 갖다가 무역의 이득이라고 표현할 텐데 국가들이 전문화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말하자면 우리가 쌀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쌀을 사오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보다 비록 쌀 농사를 짓는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걔네들한테 쌀 농사를 몰아주고 저희는 그 에너지만큼 모아서 전화기나 자동차를 만드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무역의 이득에서 저희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특히 뭐 이런 것은 자랑스러워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한 나라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외신들이 이제 한강의 기적이다, Miracle on the Han Rive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나라가 뭐 로또에 당첨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과거 1985년도 중앙대학교에 그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이 가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당시 이게 굉장히 그 CF로 나오고 그래갖고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 말하자면 이제 영국에 간 거예요. 영국에 배를 팔러 갔어요, 이 사람이. 5만 분의 1 지도를 보여줍니다. 울산 앞바다에 지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백사장 사진을 딱 보여줘요. 너가 나한테 배를 산다고 약속을 지금 좀 해다오. 어? 너가 나한테 배를 산다는 약속을 하면 내가 영국 정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돈을 내가 빌린 다음에 그 빌린 돈으로 기계를 사고 그 기계를 가지고서 저 빈 땅에다가 조선소를 만들어 가지고서 네 배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사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런 부분이에요. 과거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말하자면은 조선소를 처음 만들던 시절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죠. 그래서 노동력을 굉장히 싸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설비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역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자원과 미래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말하자면은 돈, 말하자면 돈이 많은 나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물론 나중에 우리가 그 돈을 갚겠습니다만 미래에 언젠가 내가 가질 돈을 땡겨와서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결합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었던 거거든요.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돈 많잖아요. 결국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습니까? 결국은 국제금융시장에 가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돈을 번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역이 주는 어떤 이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화와 그 용역을 갖다가 무역으로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해 가지고서 미래에 벌 돈과 현재의 자원을 갖다 결합해서 돈을 버는 그리고 이제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구석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 좀 특히 이제 중부,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그런 그 산업지대들인데요.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폐허가 된 공장터에 웬 아저씨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국가 전체로는 이득이 되겠지만은 어떤 집단의 손해가 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미국 내에서 제철소를 돌리거나 미국 내에서 정유 공장을 돌리거나 미국 내에서 자동차 공장을 내서 자동차를 생산한다든지 그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들은 해외로 내보내버리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말하자면 버려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국가 전체로는 이득을 보겠지만은 버려진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국제무역이라고 한 것이 나한테는 피해를 주는 것이죠. 물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재교육을 통해서 적당한 기술을 갖게 하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가면 돼요. 하지만 그 현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평생 공장에서 조립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코딩을 배워가지고 프로그래머로 거듭난다거나 하는 일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전문화를 하게 되면 그 전문화의 결과로 인해서 한 국가 내 소득 분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역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이번에 좀 알아볼 텐데요. 누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파는가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 이제 무역의 유형에 대한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질이 커피를, 뭐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후도 자원이랑 같이 봤었을 때 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역의 유형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하고 독일 둘 다 이제 산업 생산력이 뛰어난 나라들인데 한국은 반도체를 잘하고 독일은 자동차를 잘해요. 한국도 자동차 할 수 있고 독일도 반도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결국 이것은 두 나라의 수준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히는 구조의 차이 내지는 어디에 전문화를 했느냐의 차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도 높고 기술력도 다 뛰어나가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은 반도체에 전문화를 하고 독일은 말하자면 자동차에 전문화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전문화를 통해서도 말하자면 무역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한국과 독일 사이에도
무역을 많이 하죠. 독일에는 한국 전화기가 건너갈 거고요. 독일에 많은 자동차가 한국으로 수입. 그리고 이제 국제 경제학의 어떤 키워드로서 보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자생적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무역의 결과들로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소외된 영역이 있다든지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는 어떠한 무역의 효과들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이러한 것의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정책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어떠한 스탠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경제 운영 전략 내진 방침으로서 보호주의가 나타난다고 했었을 때에 이제 채택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보통 이제 정부가 무역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이제 제일 흔한 게 관세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뭐 물건 수입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세금 내세요 하고 이제 날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수출과 수입에 있어 가지고 일종의 프릭션, 말하자면 일종의 마찰적 요인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할당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총량 제한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쿼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이 있어서 수출을 하는 생산자들한테 이러이러한 거 수출할 때 정부에서 이제 그거에 상응해서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수출 산업을 해봐라. 라고 하는 식의 이제 그러한 금전 투하도 정책으로서 택해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엘레강스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레귤레이션을 건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산업 표준 같은 거를 갖다 제정해서 표준에 맞지 않는 물건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수출해야 되는데 안전 규제가 있어가지고서 뭐 에어백은 몇 개 이상이라야 되고 뭐 전복됐을 때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충돌 시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테스트를 해서 카 크래시가 났을 때 이거를 충격 흡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사실은 일종의 이제 국산품에게 좀 우호적인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게 되면은 그런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역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이제 뭐 무역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싸워요. 뭐 나라 안에서는 뭐 이래저래 산업이 도태된 것도 있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또 트러블이 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랑 이제 트러블이 일어난 상황에서 다른 나라도 같이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농업 시장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른쪽 아래가 이제 그 농민들 시위하는 모습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쌀농사, 벼농사 짓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쌀이라고 하는 시장이 사실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그 측면들이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도시 근로자들 이상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국회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구가 적더라도 사실은 더 많은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더구나 뭐 이런 그 농업에 관련된 이익에 있어서 여와 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이해 집단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게 이제 뭐 쌀 직불금을 줘가지고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도 있고, 혹은 그 무역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쌀은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놓고 다른 걸 내준다든지 하는 식의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국민 전체의 복지 극대화에서는 약간은 멀어지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무역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정부가 정책을 갖다 구사한다고 했었을 때 일종의 제약 요건으로서 작동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수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 수출 수입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뭐 흑자를 본다거나 적자를 본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것이 이제 국제 경제학 안에서도 이제 국제 수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연구하는 수 있고요.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그림이 여기 이제 조금 그림 헷갈리는데 동그라미에서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말하자면 수입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안쪽으로 나와 있는 바가 말하자면 수출량이에요. 미국만 왼쪽 위에 있는 US 미국만 놓고 보면은 바깥쪽으로 가는 막대가 더 길잖아요. 얘는 사실은 수입을 더 많이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수출 같은 경우가 어디로 가나 보면은 뭐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멕시코로 가기도 하고 캐나다로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가운데 이제 12시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수입하고 수출을 보면 수출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수출이 가는 경우도 보면은 이제 결국은 뭐 어디로 가는지 딱 보면 티가 나는 게 이제 미국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주요 교육 파트너를 봤었을 때 오른쪽으로 랭킹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제 중국이 제일 큰 교육 파트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배후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나라가 사실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많은 물건들이 또 생산이 돼요. 캐나다도 일부 또 그런 역할을 하죠. 이런 식으로 어, 많은 교역이 미국의 이제 주요 파트너들로서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등이에요. 상당히 많은 그 거래를 한. 근데 이제 아까도 보셨듯이 이제 미국이 덕자를 계속 구조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은 그 미국의 무역 덕자인데요. 지금 오른쪽 축을 보면은 이제 오른쪽 위에 대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전체적으로 미국은 해마다 지금 말하자면 덕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 덕자를 보는 덕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한국과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무역의 결과로서 달러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달러가 이제 미국의 어떤 뭐 국제 시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일정의 자금 흐름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은 아시아 금융위기 시절인데요. 특히 이제 그 연두색이 한국이거든요. 보면 잠깐 마이너스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나라가 그때 이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말하자면 이제 흑자 도산을 할 뻔했던 이제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무역을 할 때 보통 이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저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역 조건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무역의 내용이라든지 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국제 경제학에서 배우는 부분이고 국제 금융론 가시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환율의 어떤 장기적인 추이를 본다고 했었을 때 그 연두대로 되어 있는 게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달러에 대해 가지고서 얼마간은 좀 말하자면 개입을 좀 합니다. 말하자면 나라가 환율을 얼마간 통제를 해요. 좀 약간 그 연두색 선을 보면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 보일 거고 노란색이 그 원 달러입니다. 원 달러 같은 게 이제 오른쪽에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데요. 오르고 내리고가 이제 스파이크 난 부분들이 주로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게 와가지고 또 원 달러가 굉장히 좀 환율이 많이 올랐던 말하자면은 우리 원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던 그런 국면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이제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왼쪽 축에 있는데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 원화랑은 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엔화 같은 경우 일본 경제는 장기간 동안 계속 흑자가 쌓여 있는 데다가 그간에 벌어들인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안전자산으로 좀 분류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율에서 나타나는 국제 경제학에서 정부들끼리의 그 손발이 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국제 경제학의 어떤 주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에 대응하는 그 각국 정부들의 태도들도 보면 뉴스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사불란하게 경기를 갖다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그 2011년도 당시에 남유럽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함인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빨간색 왼쪽 그림에서 빨간색 선은 그리스예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건실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그리스 정부가 돈을 도달하려 그러면은 말하자면 좀 이자를 많이 줘야 돈을 구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실한 재정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는 굉장히 낮은 금리로 까만색 선을 보시면 좀 레벨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낮은 금리로 돈 빌릴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유로존이 통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로존이 통합되게 되면 그때 이후로는 금리 수준이 하나로 모입니다. 말하자면 유로존이 통합된 경제권으로서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도 좀 약간 떨어진 그리스 같은 나라도 굉장히 싼 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좀 방만하게 경제가 운영될 수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2008년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에도 만약에 나라들끼리 공조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러한 시기에 경제가 크게 후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국가 간의 정책에서 공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 영역이 영역된 것만큼 경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자본시장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그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자본시장에 참가하는 많은 그 참가자들, 뭐 각국 정부, 중앙은행, 그 다음에 금융기관, 혹은 뭐 개인, 기업 이런 사람들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갖다 조달하거나 빌려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 중에서도 말하자면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이제 효과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규범들이 필요하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또 국제 경제학의 또 다른 어떤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그 국제 금융론 시간에 커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번 주에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첫 번째 이제 세션에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 팔러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 학기를 전체적으로 좀 조망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국제 경제학의 어떤 키워드들이 이제 어떠한 키워드들이 존재하는가 말하자면은 그 경제학의 분과학문 중에 국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은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는 어떤 그러한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았습니다. 아마 첫 시간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좀 수리적이거나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좀 그 논의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개강을 하고 봄학기를 맞아서 이제 각자 이제 그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였는데요. 어쨌건 첫 주가 이제 좀 잘 원하시는 대로 스무드하게 잘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셨기를 바라고, 편안한 주말 이제 보내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주차 수업 때는 이제 여기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학습들을 저희가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랩업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실제 강의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무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어떤 인식의 지평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어떤 그러한 계기로서 이번 학기가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